물리학원 초보 탈출! 반갑습니다. 벽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원 초보 탈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 가지 운동이에요. 이 물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은 운동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물리는요, 과학적 용어 학습 체계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렇죠? 네. 이때 첫 번째가 바로 운동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물체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물리를 공부하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동에 대한 표현 기술들에 대해서 배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핵심 개념들 먼저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이동거리와 편의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속력과 속도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와 평균 속도라는 것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표현에 있어서 플러스 값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속도라는 것과 가속도라는 걸 배우는데, 이 속도라는 것과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정의의 차이는 뭔지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연장선에 등속도라는 것과 등가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또 차이는 어떻게 표현되어질지에 대한 내용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바로 구간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구간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을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거리란 도대체 뭐고, 그 구간거리를 바탕으로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시연막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운동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의 출발입니다. 바로 운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물체가 운동한다라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 그 움직이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운동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뭐냐? 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얼마만큼 움직여 갔느냐에 대한 거리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 거리에 대한 표현을 바탕으로 우리는 빠르기에 대한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 빠르기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빠르기가 변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빠르기가 변하는 건 우리가 어떤 용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가속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가속도라는 용어는 우리가 힘으로부터 표현되어진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으로 표현되어진다라면 물체는 에너지에 대한 표현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요.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하는 값, 운동 상태가 표현되어지는 값이라는 운동량이라는 값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에 대한 표현을 이러한 용어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지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는 기술,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들을 물체의 운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물체의 운동의 원인을 찾아보는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운동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거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거리에 대한 표현을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할 건데, 물체가 움직이면 얼마만큼 움직였을까를 표현하는 게 바로 운동 거리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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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물체가 실제로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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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실제로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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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 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이동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거리라는 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실제로 움직인 거리. 그거를 이동거리로 표현한다. 그런데 얘 움직임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어디서 어디를 갔죠? 바로 A에서 B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물체의 결과적인 움직임, 얘는 결국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달했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결국 얼마를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A에서 B까지를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결과적인 움직임의 거리를 우리는 변위라고 불러줘요. 이 변위란 뭐냐? 말 그대로 변화된 위치의 준말이에요. 네. 여기 보이시죠? 변위, 변화된 위치. 그래서 변위는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그냥 이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변위야.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서 직선으로 화살표를 그어준 거리를 우리는 변위라고 불러준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건 바로 뭐냐면 이동거리는요. 이동거리는 움직임을 따질 때 실제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만을 따지는 값입니다. 즉 크기만 필요로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얘가 얼마만큼 움직여갔느냐만 따지는, 그 움직인 거리만 따지는, 크기만 따지는 거리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변위는 변화된 위치야. 어디서 어디로 변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인 움직임의 크기는 얼마만큼이 변했는지,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는지도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둘 건 바로 뭐냐?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의 크기만 따지는 거고, 변위는 결과적인 움직임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인데 이걸 왜 구분해 줘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게 내가 이 물체를 이동시켜서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이동시켰다가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이동시켰다가 이렇게 이동시켰죠. 이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뭐야? 결국 이 물체가 빨간색으로 움직였다 더하기 노란색으로 움직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움직였다, 노란색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결국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이잖아.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를 움직이게 할 때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이니까 처음부터 이 물체에게 내가 빨간색의 움직임과 노란색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줘도 더하기인 거죠.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을 하나, 빨간색과 노란색을 한꺼번에 주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로 따져보면 이 물체는 한꺼번에 이 움직임을 동시에 주면 얘는 결국 어디로 움직여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여갔죠.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더한 것과 한꺼번에 더한 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변위는요, 순차적인 더하기의 결과나 한꺼번에 더하기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리를 변위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하는 거냐? 결국 변위란 결과적인 움직임이다. 결과적인 움직임을 직선으로 이어준 거리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그렇지?
이렇게 거리와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거리에 대한 표현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표현을 또 필요로 하느냐? 빠르기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물체가 빠르다, 느리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그렇죠? 그럼 물체가 빠르다, 느리다 라는 건 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철수와 영희가 100m 달리기를 해요. 자, 누가 빠른지를 알려면 뭘 알면 빠르다,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100m 달리기를 한 시간을 알면 누가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 놈이 빠른 거야? 시간이 짧게 걸리는 애가, 시간 값이 작은 애가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빠르기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빠르기는 시간과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그렇죠. 빠르기는 시간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작을수록 빠르기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분수 관계에서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뭐야? 무슨 관계야 이게? 반비례 관계인 거죠. 시간이 작을수록 2초냐 3초냐 4초냐에 따라서 시간값이 작을수록 빠르기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보들도 이 정도는 알죠. 그렇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 그렇죠? 또 어떤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빠르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자, 준비 출발했어요. 그럼 철수와 영희가 막 달려가. 철수가 빠른지 영희가 빠른지를 한눈에 알려면 어떤 걸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죠. 출발선에서 누가 더 멀리까지 이동해 갔느냐. 결국 이동한 거리를 알면, 움직인 거리를 알면 그 거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누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죠. 뭘 설명했느냐? 이 거리를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리랑 어떤 거리?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이동거리랑 그리고 결과적인 움직임만으로 따져지는 편위로 거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빠르기도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동거리,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따지는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바로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 거리를 결과적인 움직임으로 따지는 거리, 변위로 따지는 거리를 우리는 변위로 거리를 따지는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느냐?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 거냐? 시간 동안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로 따져지는 거고요. 속도는 시간 동안에 결과적인 움직임,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이어준 결과적인 움직임을 따지는 변위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거리는 변위와 차이점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따져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기만을 따진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갔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실제로 얼마만큼을 움직였느냐만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만을 필요로 한다. 크기만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비해서 변위는 어때요? 변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결과적으로 움직였느냐를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위는 크기도 중요하고요. 바로 방향도 중요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력도 마찬가지로 크기만 나타내는 빠르기인 거고요.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빠르기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왜 어떤 건 크기만을 나타내고 어떤 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수치화될 수 있는 값들은요, 둘 중에 하나야. 크기만 나타내는 수치가 있고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표현해 줘야 되는 수치값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질량 같은 애들은요. 질량, 무게, 질량 같은 건 크기만 나타내는 애예요.
크기.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그램이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3kg이다. 만 필요로 하지 이 3kg이 동쪽 방향으로 3kg인지 아래 방향으로 3kg인지 윗방향으로 3kg인지 왼쪽 방향으로 3kg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은. 이처럼 크기만 필요로 하는 값들이 있고요. 그 크기만 필요로 하는 값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동거리, 속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고3 때 물리학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로만 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크기랑 방향이 모두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바로 뭐냐? 힘 같은 겁니다. 물체에게 힘을 줄 때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에게 왼쪽으로 힘을 주는지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힘을 줄 때 작게 힘을 주는지 크게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처럼 크기와 방향이 모두 중요한 값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그러한 양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변위, 속도, 얘네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빠르기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속력이라는 것과 속도라는 게 있다. 이게 영어로도 좀 달라요. 속력은요, 스피드라고 표현되어지고요. 속도는요, 벨로시티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빠르기를 표현하는 기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호랑 단위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호는 그냥 그 양을, 그 값을 표현하는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냥 뭐 기호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표현하는 뭐 형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뭘 나타낸 걸까요,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런가? 그렇죠? 나무입니다. 나무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나무를 세는 단위는 뭐죠? 우리 나무 셀 때 어떻게 세요? 1개, 2개, 3개. 물론 이렇게도 세는 친구들이 있지만 보통 나무 셀 때는 1그루, 2그루, 3그루. 그루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 그루가 바로 뭐야? 그 그루가 단위고요. 세는 단위인 거고요. 나무를 표현하는 기호는 이런 그림과 같은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호는 그림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빠르기를 표현하는 기호를 뭐라고 표기하기로 약속했느냐? 빠르기는 V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약속이야, 약속. 단위가 아니야. 기호야, 기호. 그래서 빠르기를 표현하는 기호. 형상화하는 모습은 V로 표현을 한다. 오케이? 이 V는요, 속도의 영어 표현 velocity의 V, 이니셜을 따서 V로 표현하는 거고요. 시간은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시간은 기호로 타임의 이니셜을 따서 T라고 표현하기로 했고요. 거리는 기호를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느냐? 우리는 S로 보통 씁니다. S는 무슨 이니셜을 딴 것 같은데 딱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거리에 대한 기호를 보통 D로 표현을 해요. 디스턴스 이니셜을 따서 D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S라는 걸 표현하는 걸 더 즐깁니다. 어떤 이니셜을 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스트리트 뭐 이런 것을 따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S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단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는 그냥 세는 거야, 세는 거. 우리가 시간을 셀 땐 어떻게 셉니까? 1초, 2초, 3초, 4초, 1분, 2분, 3분, 4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세죠. 그 초, 분, 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뭐라 불러요? 단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단위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내는 데니 1초, 2초, 3초, 4초의 초는 우리가 S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1분, 2분, 3분, 4분 할 때는 미니트를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때는 hour H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로 표현할 때는 day로
단위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1년, 2년, 3년, 4년 할 때는 year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할 때는 month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할 때는 century, century, century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로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단위입니다. 시간의 단위. 오케이? 거리의 단위는 뭐 있어? 거리의 단위. 셀 때, 거리를 셀 때, 거리를 표현할 때 표기하는 기호는 S로 표기하고요. 셀 때 1m, 2m, 3m, 4m, 1cm, 2cm, 3cm, 4cm, 1km, 2km, 3km, 4km, 4km. 그렇죠? 셀 때 그렇게 세잖아. 이런 세는 기준되는 표기를 우리는 단위라고 불러준다고요. 세는 걸. 질량은 단위가 뭐야? 질량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요? 1kg, 2kg, 3kg, 4kg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래서 킬로그램이 단위인 거야. 오케이? 단위는 셀 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미터,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또 뭐 있어? 뭐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거리를 표기하는 단위인 거죠. 또 뭐 있어? 그렇죠?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마일 이런 것도 거리를 표현하는 단위인 거고요. 뭐 야드, 뭐 인치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는 리, 뭐 척, 뭐 이런 것들도 다 거리에 대한 단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시간에 대한 단위와 거리에 대한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는 빠르기의 단위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빠르기의 단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빠르기에 대한 단위는 당연히 시간의 단위 분의 거리의 단위. 이게 바로 빠르기의 단위예요. 단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 분의 거리의 단위가 빠르기의 단위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단위 뭘 쓰면 될까요? 이 많은 것 중에. 거리의 단위 이 많은 것 중에 뭘 쓰면 될까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의 단위를 센티미터를 갖고 오고요. 그럼 분해가 있죠, 지금. 시간의 단위는 이어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걸 이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센티미터 퍼 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퍼가 바로 분해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1년에 몇 센치 가니? 이게 바로 빠르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 속도, 속력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속도, 속력의 단위를 센티미터 퍼 이어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거 표현할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일본이 가라앉는 속도 이런 거 할 때 센티미터 퍼 이어를 써요. 그래서 대륙이동설 할 때 대륙이동설 뭔지 알죠? 초보들? 몰라? 뭐 그런 게 있어. 이 대륙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륙이 정말 조금씩만 이동을 해요. 그래서 1년에 몇 센치씩 이동하는데 그 1년에 몇 센치씩 이동하느냐를 표기할 때는 그 빠르기를 나타낼 때는 바로 센티미터 퍼 이어. 센티미터 퍼. 요거를 퍼라고 읽어요. 퍼. 알죠? 네, 그냥 당이라는 뜻이죠. 1년당, 1년마다 몇 센치 가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빠르기로 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데 주로 쓰는 게 있어요. 빠르기의 단위를 주로 쓰는 게 있어. 주로 쓰는 거 뭐 있어? 거리, 이 많은 거리의 단위 중에 미터를 갖고 오고요. 이 많은 거리의 단위 중에 초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1초에 몇 미터 가니? 라는 빠르기로 표현합니다. 또 어떤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단위 중에 거리의 단위 중에 킬로미터를 갖고 오고요. 이 많은 시간의 단위 중에 아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몇 킬로를 가니? 라는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요거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빠르기의 단위는 당연히 요거고요. 그리고 가끔 요것도 쓰여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더 많이 쓰여지죠. 그렇죠? 자동차의 빠르기 표현할 땐 보통 요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물리학원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빠르기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1초에 몇 미터씩 움직이니 라는 빠르기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빠르기는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빠르고 그렇죠? 많이 갈수록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빠르니까 그렇죠? 반비례 관계 있고 많이 갈수록 빠른 거니까 비례 관계 있구나라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리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공식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의 결과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던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공식 머리 아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공식을 잘 자세히 쳐다보면 이 공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 공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공식이라는 거 자체를. 오케이? 그래서 공식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 좀 떨쳐내는 게 초보를 탈출하는 가장 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빠르기에 대한 표현을 해봤고요. 이 빠르기에 대한 표현 중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빠르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순간 속도 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평균 속도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순간 속도 하는 이 순간 속도란 도대체 뭘까요?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란. 그렇죠? 바로 물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 변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 이동거리를 가지고 구하는 빠르기를 우리는 순간속도, 순간속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이 물체가 순간 움직이고 있는 빠르기, 그 빠르기를 우리는 순간속도, 순간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간속도, 순간속력에 보통 우리는 이 순간자를 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다, 속력이다 라고 표현하면 순간의 속도, 순간의 속력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물리학원에서 표현되어질 때 속도가 얼마다, 속력이 얼마다 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이건 순간의 속도, 그 순간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문제는 평균 속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뭐에 관심을 갖느냐? 평균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평균으로 이 속도 속력을 구할 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렇죠? 자,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간척 사업을 정말 잘한 거죠. 서해는. 그리고 남해도 간척 사업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를 난 참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고요. 여기에 지금 서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도로가 뚫려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시속 100km. 이 말이 뭐야?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부앙 하고 달렸어요. 그리고 막판에 아주 잠깐 조금 찔끔 속도를 확 높여가지고 시속 20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달려서 부산에 끼익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 100으로 부앙 달리다가 막판에 아주 잠깐 조금 찔끔 200으로 확 달렸다가 멈춘 거야, 부산에. 그리고 부산에 딱 도착해서 문을 딱 열고 내렸더니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균 얼마로 달려왔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나는 시속 100km 달리다가 시속 200km 달렸으니까 100 더하기 200 나누기 2 해서 나는 평균 150으로 달려왔어 라고 대답할래요? 서울에서 부까지 달려오는 동안 대부분은 100으로 달리다가 막판에 잠깐 조금 찔끔 아주 쬐끔 100으로, 200으로 확 달려놓고선 100 더하기 200 나누기 2 해서 150으로 달렸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럴 거 아니야. 보통 얼마라고 대답하고 끝낼까요, 여러분들? 나는 평균 100으로 달렸고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린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균, 너는 얼마로 달려왔니? 라는 의미의 이 평균은요, 우리가 그동안 쉽게 생각해봤던 산술 평균의 평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체적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니?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인 전체 시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를 가지고 구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속도면 당연히 변위를 가지고 구하고요. 속력이면 당연히 이동거리를 가지고 구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지금 직선 도로를 그냥 쭉 달려왔으니까 이동거리랑 변위의 크기가 똑같죠. 그렇죠. 직선도로 꼬부탕 움직이면 이동거리랑 변이가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직선으로 쭉 달려왔으니까 이동거리랑 변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선 운동인 경우는 직선으로 쭉 달려가는 경우는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가 동일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속도와 속력도 동일한 값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의 의미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전체 시간 동안 전체 거리의 개념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온 일정하게 쭉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려온 그런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일정하게 쭉 달려온 속도의 개념이다. 됐죠? 공식도 당연히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이 적용된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봤더니 지금 서울에서 고흥까지 직선도로가 뚫려 있고요. 고흥에서 부산까지도 직선도로가 뚫려 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서울이 있고요. 여기에 고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산이 있죠. 이때 서울에서 고흥까지 직선도로가 뚫려 있고요. 서울에서 고흥까지 직선도로가 뚫려 있고 고흥에서 부산까지도 직선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고흥까지의 거리는 400km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고흥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300km다 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이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고흥까지의 거리가 한 400 정도 되고요. 고흥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30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여 왔을 때 자, 갈 때는 서울에서 고흥을 갈 때는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느냐? 80km/h. 이게 뭔 말이야? 1시간에 8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하고 달려간 거죠. 오케이? 그리고 고흥에서 부산을 갈 때는 얼마의 빠르기로 달려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100km/h.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하고 달려간 거죠. 그리고 부산에 쫙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인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집중을 해버리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80으로 달리다가 100으로 달렸으니까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해서 나는 평균 90으로 달렸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틀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 동안 전체 이동거리 관점에서 구해야 되고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 동안 전체 변위의 관점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전체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서울에서 고흥 찍고 부산을 간 전체 시간. 일단 서울에서 고흥까지는 몇 시간 동안 달려갔을까요? 자, 1시간에 80km를 달려갈 수 있는 빠르기로 400km를 갔어요. 그러면 몇 시간 걸릴까요? 당연히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흥까지는 5시간 동안 달려갔고요. 고흥에서 부산까지는요. 300km를 1시간에 100km를 달릴 수 있는 빠르기로 갔으니까 결국은 얼마 시간 동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3시간 동안 움직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는 거지? 그 정도는? 서울에서 고흥까지는 5시간. 1시간에 80km를 갈 수 있으니까 5시간을 가면 400km를 갈 거 아니야. 그렇죠? 1시간에 100km를 가니까 3시간을 가면 그렇죠? 300km를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총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고흥 찍고 부산을 가는 시간은 전체 몇 시간 걸렸어요? 그렇죠? 8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우리가 8시간 동안, 평균 속도도 8시간 동안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속력은 뭘 이용해야 돼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얘는 얼만큼 움직였어요? 400을 갔고요. 300을 갔으니까 실제로 700km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700을 써줘야 되죠. 근데 속도는 뭘 넣어주는 거죠? 그쵸. 속도는 변위를 넣어주는 거야. 변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변위는 아주 단순해요. 변위를 구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그죠?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변위입니다. 그럼 이 변위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설마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는 건 아니죠? 아무리 초보래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가 우리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여기가 지금 90도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는 500km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평균 속도는 500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어떠한 속도도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해서 구해지는 90의 값을 갖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게 바로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의 의미.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여담. 제가 왜 허구 많은 곳 중에 고흥이라는 곳을 찍었을까요? 사실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은 우리가 해남이라는 곳이잖아. 땅끝 마을도 존재하는. 그 해남도 있는데 왜 그 해남 옆에 있는 고흥을 제가 찍었을까? 제 고향일까요?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그래서 고흥이 아니야. 뭘까요? 이 고흥은 물리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흥에 바로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 발사기지. 나로 우주 발사 기지가 바로 이 고흥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이 대학 면접을 봤는데 그 대학 면접에서 기계공학인가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는데 그 대학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나로 우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친구가 기억에 난 거예요. 어렴풋하게. 고흥인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었고요. 면접 문제를 이제 또 추가로 물어본 거야, 교수님이. 그러면 왜 허구 많은 곳 중에 그 제일 남쪽 지방에 해당하는 고흥에다가 나로 우주센터를 세웠을까요? 라고 이제 이 친구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도
북한이랑 멀어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대답을 했더니 그 교수님들이 빵 터져서 막 웃었대요. 아니거든. 정답이 아니거든. 왜 남쪽에다가 나로우주센터를 지었을까? 왜 제일 남쪽 집 부근에다가 세웠을까? 심지어 나로우주센터는요. 섬이에요. 섬에다가 세웠어요. 더 남쪽인 거죠. 그러니까 공이랑 지방의 가장 남쪽 지역에다가 나로우주센터를 세웠거든요. 왜 나로우주센터는 제일 남쪽에다가 세웠을까? 요건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물리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리학 2까지 배웠기 때문에 교수님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친구가 깜빡한 거죠. 안타깝게 대답을 잘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딴 데 붙어서 가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물리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원심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학 2를 배우게 되면 저절로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물리학 2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 1번을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지금 평균 속력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지금 A 지점이 있고요. B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는 30km/h로 갔고요. 올 때는 60km/h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역시나 이 평균자에 관심을 가져서 30 더하기 60 나누기 2 해서 평균 45다라고 답하면 틀린다고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평균 속력의 의미는 뭐야? 그렇죠. A에서 B 갔다가 B에서 A를 돌아온 전체 시간 동안 A에서 B까지 왕복한 거리를 바탕으로, 이동 거리를 바탕으로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죠.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와 뭘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시간을 알아야 되고요. 거리를 알아야 돼. 근데 문제 거리가 안 나와 있어. 얼마를 움직였는지 시간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내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내는 건 바로 뭐냐면 A와 B의 거리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거리를 그냥 예를 들어서 60km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거리를 60km다라고 하면 갈 때는 얼마 걸려요? 갈 때는 1시간에 3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60km를 가면 2시간이 걸리겠죠? 갈 때 2시간, 올 때는 1시간. 그럼 전체 몇 시간 걸렸습니까? 전체 3시간 동안 왕복했죠? 갔다가 왔죠? 속력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갔다가 왔으니까 얼마를 움직였어요? 120km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얘의 속력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평균 속력은 40km/h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6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또 계산할 수 있는 수치 120km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120km를 넣으면 갈 때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그렇죠? 올 때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럼 갔다 오는데 몇 시간 걸린 거야? 6시간이 걸린 거죠? 6시간 동안 얼마를 움직였어요? 갔다 왔으니까 240을 움직입니다. 그럼 값은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냥 수치를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미지수를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를 x라고 놓고 그리고 갈 때 시간을 x꼴로 그리고 올 때 시간도 x로 나타내서 더해서 전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2x라고 놓으면 x는 날아가고요. 그래서 40km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초보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의 의미를 산술 평균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 한번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균 속도는 이건 숙제로 내야겠다.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 A에서 B 갔다가 다시 A를 돌아온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 갔다가 왔어요. 속도는 변위를 이용하는 거야.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평균 속도는 얼마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Q&A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무시하지 않아. 게시판에 글로 남겨줬다고 해서 아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제가 답변 달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이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 등속도라는 의미를 개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도. 그럼 등속도라는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등속도란 속도가 일정하면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면 우리는 이거를 등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속도를 다른 말로 일정한 속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속도는 크기도 중요하게 표현되어져야 되고요. 방향도 중요하게 표현되어지는 양입니다. 그렇죠? 크기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게 표현되어지는 양을 우리는 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라고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뭘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등속도,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건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 이렇게 운동하는 게 바로 등속도야.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등속도라고요. 따라서 등속도는 무조건 방향이 일정해야 되니까 무슨 운동만 가능하느냐? 바로 직선 운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정한 크기로 운동해야 되죠. 등속으로 직선 운동.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은 뭐라고도 표현되어지느냐? 바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 이 속력은 뭐만 표현되어지는 값이었죠? 크기만 표현되어지는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결국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과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서 직선 운동인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선으로 쭉 이동하면 이동거리가 곧 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곧 변이니까 속도의 크기랑 바로 속력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직선 운동하는 경우를 이 직선이 중요한 거야. 등속도 운동은 직선 운동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뒤쪽에서 이제 따라 나올 내용인데요. 등속도 운동이면 어떤 물체가 등속도 운동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속도 변화량이 얼마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냐? 0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야. 그렇지만 미리 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속도는 속도 변화량이 0인 운동이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 0이면 뒤쪽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바로 가속도가 0인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0이면 뒤쪽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요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바로 R자 힘이 0인 운동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뒤쪽에서 다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미리 등속도면 어떤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다면 무조건 이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등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 좀 해결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볼게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는, 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건 뭐예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건, 그렇죠.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거죠. 무슨 운동만 가능해요?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물체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니. 그렇죠? 이 속력은 뭐야? 속력은 크기만 표현되어지는 거죠. 결국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운동하면 당연히 속력도 일정한 거죠. 그렇죠? 크기도 일정한 거죠. 크기랑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크기는 당연히 일정한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대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건 뭐만 일정하다는 거죠? 크기만 일정하다는 거야. 맞죠? 크기만 일정하면서 속도가 일정할 수 있니? 자, 속도가 일정하려면 무슨 운동이어야 된다고요? 직선 운동이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속력의 크기는 일정하면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항상 성립되어질까?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기는 일정하게. 크기는 일정하게. 움직이는 폭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폭은 일정한데 지금 뭐가 바뀌고 있죠? 방향이 바뀌면서 운동을 합니다.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물체가 일정하게 꼬불탕 일정한 속력으로 쭉 이동을 하는 건 가능하죠. 그 말은 뭐야 그러면? 속력은 일정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매 순간순간에 크기가 일정하다고요. 움직이는 크기가 일정하다고. 근데 뭐가 변하고 있어요? 방향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선 운동이 아니죠. 등속도 운동이면 일정한 속도이려면 속도가 일정하려면 직선 운동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일정한 속력이면 등속도 운동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직선 운동인 경우에만 일정한 속력이면서 일정한 속도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속도라는 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랑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속도로 표현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바로 뭐냐? 물리에서 표현되어지는 플러스 대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속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3m/s라는 속도가 있고요. 마이너스 7m/s라는 속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3m/s랑 마이너스 7m/s 중에 누가 더 빠른 속도인 걸까? 얼핏 보면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은 숫자니까 마이너스 7이 더 작은 속도겠구나. 3이 더 빠른 속도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마이너스는요. 0 이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리에서 표현되어지는 마이너스는 0 이하의 숫자를 의미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바로 뭘 의미하는 마이너스냐? 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물론 0 이하의 숫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물리에서 표현되어지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특히나 이 운동이 표현되어질 때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3이라는 빠르기랑 마이너스 7의 빠르기는 어떤 의미인 거냐? 바로 3이라는 빠르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빠르기라면 마이너스 7이라는 빠르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를 마이너스 7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되어지는 경우와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다.
오케이? 그래서 3이 빠른 거야, 마이너스 7이 빠른 거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7이 빠른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개념은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란 뭘까? 가속도란 말 그대로 속도가 가해지는 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럼 속도가 가해진다는 건 뭘까? 속도가 가해진다는 건 물체가 있을 때 물체에게 속도를 가한다는 건 이런 게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가속도를 준다는 건 물체에게 속도를 가한다. 물론 우리는 이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이 가속도를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이거를 우리는 뒤쪽에서 힘으로부터 끌고 올 건데요. 우리는 아직 힘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르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이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를 주면 당연히 그럼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라지겠죠.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주면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물체에게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가 가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속도가 변화됩니다. 속도가 변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가 변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거꾸로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어. 속도가 변했다는 건 그 물체에게 뭐가 존재했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물체에게 가속도가 있었구나. 속도가 가해지는 행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바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바로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도가 증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어떻습니까? 반대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그렇죠? 속도는 감소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겠죠. 맞죠? 물론 물체가 뒤로 운동하고 있는데 뒤로 가속이 되면 뒤로 가속이 되면 뒤로 빨라지는 거죠. 뒤로 운동하는데 뒤로 가속되면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을 계속 이쪽으로 주면 물체의 속도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을 이쪽으로 주면 물체의 속도가 감소하다 0 됐다가 뒤쪽으로 계속 가속이 있으면 속도가 뒤쪽으로 빨라지겠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도가 감소하다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지면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 증가, 반대면 속도가 감소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90도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뭐야? 운동하고 있는데 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가속이 일어나.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가속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 속도의 방향이
변합니다. 속도의 방향이 변한다고. 방향이. 생각해 보세요.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있어야 빨라지고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있어야 느려지는데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가속이 존재하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는 없고요. 바로 방향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물체에게 속도의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만 가속이 이루어지면 물체는 무슨 운동만 가능할 수 있느냐? 바로 원운동만 가능합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등속 원운동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아요. 대신 방향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등속 원운동도 결국 가속도가 존재하는 운동이구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구나.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요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물체의 속도 변화는 결국 가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는 량, 물체의 속도가 얼만큼 변하느냐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당연히 물체의 속도가 변화되는 원인은 뭐 때문이야? 가속도 때문이잖아. 따라서 가속도가 크면 속도는 많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에 비례하죠. 가속도가 크면 속도는 많이 변하게 되어 있어. 근데 또 가속도가 한 번만 가해지면 속도가 한 번만 변하지만 가속도가 계속 가해지면 속도는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리고 속도가 변하는 양은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시간에도 관계합니다. 가속도가 작용하는 시간에도 속도 변화량이 관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표현되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는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기로 했어요? 엑셀레이션의 이니셜을 따서 A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기호야, 기호. 이거 약속된 기호, 표현, 형상화하는 거. A인 거고요. 시간은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T로 기호를 나타내기로 했고요. 속도는 기호로 V로 나타내기로 했죠? 변화량은 기호로 뭘로 나타낼까? 변화량은 기호로 델타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가속도의 단위는 나와 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 시간의 단위를 합쳐서 가속도의 단위를 씁니다. 속도의 단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 제일 많이 쓰는 게 세크.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번분수치해지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럼 만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라는 걸 뭐 굳이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단위가 얼마니 뭐 이런 걸 뭐 학교 선생님이 내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내신다 단위를 냈겠다라고 하시면 뭐 난이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둘 필요는 있겠죠. 단위가 기억이 안 나면 이런 공식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속도 변화량은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당연히 나중 속도에서 바로 처음 속도를 뺀 값으로 우리는 가속도를 구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또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고요.
자, 정지에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네, 정지에 있고요. 여기 지금 방위표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표기하는 거죠.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달려서 5초 후에 서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은 동쪽으로 50m/s로 달리는데 5초 후에 동쪽으로 속도가 얼마가 됐대요? 45m/s가 됐대요. 여기도 5초 만에 속도가 이렇게 변했고요. 여기도 5초 만에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평균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균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전체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라는 걸 가지고 구하는 가속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초 동안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 내려지니까?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지죠. 자, 몇 초 동안? 5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속도가 0에서 5가 됐죠? 나중 속도 5 빼기 처음 속도 0. 그래서 속도 변화는 5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m/s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한번 가속도 구해 볼게요. 가속도는 시간 동안에 몇 초 동안? 5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50에서 45가 됐어요. 그렇죠? 나중 속도가 얼마입니까? 45. 처음 속도는 얼마입니까? 50. 그럼 속도가 얼마 변한 거야? 그렇죠? 5가 변했죠? 그런데 공식대로 한다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 45 빼기 50이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m/s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플러스로 정한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뜻해. 이게 뭔 말이냐?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동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50으로 가고 있다가 50으로 가는데 속도가 줄어들었어. 속도가 줄려면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어야 돼? 동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5초 동안 작용해야 속도가 감소해서 45가 됐구나.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는 동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동쪽 방향의 반대 방향의 가속도라는 건 뭔 말이야? 서쪽으로 1m/s의 제곱의 가속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죠? 얘는 1m/s죠? 어느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0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가속이 있었으니까 서쪽 방향으로 빨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1m/s의 방향은 서쪽 방향인 거죠. 역시나 서쪽 방향으로 1m/s의 제곱의 가속도다. 결국은 트럭과 자동차와 트럭은 둘 다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가 얼마만큼 크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서쪽 방향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좀 초보들이 많이 낚시를 당하는데 가속도는요. 방금 보셨다시피 순수하게 속도 변화량,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트럭이 자동차보다 더 무겁잖아요. 근데 그러면 트럭이 더 가속도가 작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가속도는 정의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만 나타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가속도를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에 의한 값이 등장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4번에 대한 표현 진행해 봤고요. 자, 그럼 이번엔 이제 구간 거리에 대한 표현을 진행할 건데요.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지했던 물체가 있었는데요. 이 물체가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동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찍었어요. 착착착착착착 찍었더니 이 물체가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을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슝 가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착착착착착 찍었더니 슝슝슝슝 움직여가고 있어. 슝슝슝 움직인 요 거리를 봤더니 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바로 구간 거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0.1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착착착착 찍어준 거죠. 그럼 0.1초 동안 움직인 거리, 0.1초 동안 움직인 거리, 0.1초 동안 움직인 거리, 0.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고요. 요 거리를 우리는 구간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구간 거리를 알면,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움직인 거리를 알면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느냐? 속도, 속력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물체가 얼마만큼씩 움직였구나라는 걸 바탕으로 빨라지는구나, 느려지는구나 등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즉 속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 어때요? 이 구간 거리가 변하죠. 그럼 구간 거리가 변한다는 건 구간거리가 변화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구간거리가 변한다는 건 결국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맞죠? 속도가 변하면 우리는 그렇죠. 가속도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가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간거리로는 속도를 판단할 수 있고 구간거리의 변화를 통해서는 가속도를 판단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가속도와 0.2초대의 속력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0.1초 동안 0.1m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속도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0.1초 동안 0.1m를 움직였으니까 여기서는 1m/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0.1초 동안 0.3m를 움직였으니까 3m/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0.1초 동안 0.5m를 움직였으니까 5m/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0.1초 동안 0.7m를 움직였으니까 그쵸? 7m/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빨라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때 빨라질 때 얼마만큼씩 빨라질까요? 지금 얼마만큼씩 빨라졌어요?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2가 변했어요. 그럼 속도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다고요? 가속도. 그러면 0.1초. 그 다음 0.1초니까 여기랑 여기에 시간 변환, 시간 간격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0.1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가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0.1초, 그 다음 0.1초니까 0.1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그렇죠. 2가 변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몇 초 동안? 0.1초, 그 다음 0.1초니까 0.1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2가 변해서 가속도가 2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0.1초, 그 다음 0.1초니까 0.1초 동안 속도 얼마 변했어요? 2가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20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m/s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 이제 정말 초보들 또 낚시질 많이 당해 보셔야 됩니다. 0.2초대의 속력을 구하래요. 0.2초 때는 언제야? 0초, 0.1초, 0.2초 때죠. 여기죠. 여기를 지나는 속력,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물은 거죠. 그렇죠?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 순간의 속도는 얼마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0.3m/s라고 구했으니까 여기서의 속도는 그냥 3m/s라고 구하면 되는 거이지 않을까요? 삑! 틀려요. 절대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요 속도 있죠. 여러분들이 구한 요 속도는요. 지금 뭘 구한 거냐? 구간의 평균 속도 속력을 구한 거예요. 얘는 어차피 직선 운동하니까 직선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고 쭉 이동하니까 이동거리랑 변이가 똑같죠? 따라서 속도의 크기랑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해도 다를 바는 없죠. 그렇죠? 구간의 평균 속도를 여러분들이 구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얘가 요 구간을 이동할 때, 1m/s로 씩 이동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속도가 0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면서 0.1m를 이동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1m/s의 속도는 무슨 속도일까? 그렇죠? 요 구간을 이동하는 시간 동안, 요 0.1초라는 전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한 겁니다. 여기서 1m/s로 찡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1m/s로 찡 이동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야. 요 구간을 얘가 3m/s로 3 함의 속도로 운동한 게 아니잖아. 요 구간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요 빨라지면서 이동한 속도가 3 이동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의 의미는 그 공간을 전체 시간 동안 그 구간의 전체 시간 동안 일정하게 달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속도는 구간별 평균 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는 도대체 얼마일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바로 이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요. 그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20m/s 제곱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속도가 0이었죠? 여기서 속도가 얼마여야, 여기서 2초일 때 지나가는 속도 V2가 얼마여야 가속도가 20이 될까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기 점에서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가속도 20은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은 몇 초? 0.2초 동안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속도 변화량은 0.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4가 됩니다. 그럼 결국 처음에 속도가 얼마니까? 0이니까 나중에 속도, 즉 요 지점을 지나는 속도가 얼마여야? 4여야만, 4m/s여야만 가속도가 20이 될 수 있구나. 결국 요 지점을 0.2초대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4m/s다라고 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구간 거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가속도, 속도 등을 판단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판단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의 의미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빠르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빠르기에 대한 정의 V는 T분의 S로 정의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을 변형시키면 S는 V, T라는 공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자, 어떤 자동차가 3m/s의 속도로 3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럼 몇 미터 갑니까? 3m/s의 속도로 3초를 이동하면 몇 미터를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9m를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물체가 정지에서 출발해서 3초 때 3m/s가 됐습니다. 정지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쭉 빨라지다가 3초 때 3m/s가 됐어요. 그럼 얘는 그때까지 몇 미터를 이동했을까? 그때도 9m를 이동했을까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한 3m/s로 3초 동안 움직였을 때 9m를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물체가 3초 동안 3m/s로만 움직여야 9m를 가는 겁니다. 1초 동안 3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3초를 간다는 건 결국 얘는 3333333의 속도로 3초를 이동했다는 소리고요. 3333333의 속도로 3m를 가는 경우에만 9m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인대요? 정지에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3초 때 3이 됐으니까 3초 전까지는 3m/s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빨라지면 속도가 쭉 빨라지면서 3초일 때 3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3의 속도로 달리질 못했어요. 맞죠? 그때는 그럼 결국 얘가 이동한 거리는 9m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결국 이 공식으로는 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초보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요 공식,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리는 이 속도가 무슨 속도일 때만 가능하느냐? 바로 등속도.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속력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없어야 변이 또는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으로 구하는 경우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변화가 없을 때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또는 어떨 때 이 공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평균 속력을 이용한 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를 이용한 거리를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쭉 달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 그걸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쭉 달렸다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니까 결국 등속도 개념이 평균 속도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나 등속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되느냐?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등가속도라는 게 뭐야? 등가속도라는 게 가속도가 일정하면 우리는 이걸 등가속도라고 불러요.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직선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바로 공식 3개를 이용할 수 있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 3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거리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선생님 공식이 너무 어려워요. 이 공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식은 애써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로 써먹을 일이 없어요. 물리학원에서는.
다른 게 있거든요. 더 좋은 다른 게 있어. 그걸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이처럼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의 경우는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없다. 그 속도가 변하는 운동 중에 등가속도이면서 직선 운동이면 이 공식으로 거리 관계나 속도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물론 이 공식은 애써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물체 운동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쭉 다뤄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여러 가지 운동이 들어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운동의 특징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바로 등속 직선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운동이라고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의 크기, 즉 속력도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의 크기, 즉 속력도 일정하면서 방향도 일정한 운동. 오케이?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고?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런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는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뭘까요?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불러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직선으로 운동한다는 건 어떤 운동일까? 이런 거죠? 이렇게 가속이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속도가 계속 변하면서 직선으로 운동하면 우리는 이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 그렇죠,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도의 크기,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물론 이런 것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속도의 크기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속력은 계속 변한다고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는요, 역시나 다음 강의, 그래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등속 원운동입니다. 다음은. 등속 원운동은 어떤 운동일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등속 원운동은 등속, 여기서 얘기하는 등속은 바로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그쵸, 빠르기의 크기만 일정하고요.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일정하면 직선 운동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등속 원운동은, 그렇죠? 등속 원운동의 등속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죠. 속도가 일정하면 직선 운동해야 되는데 얘는 원운동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등속의 속은 속력이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이 변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등속 원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 속도 방향, 변위 방향의 순간순간의 속도 변위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만 가속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이번엔 포물선 운동이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이란 뭐야? 이런 거. 이런 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슝, 물체가 슝 이렇게 운동하는 걸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거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포물선 운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포물선 운동은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는 일정한데 직선 운동은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운동이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사실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물리학 2에서 나눠져요.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아, 포물선 운동이란 등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무슨 가속도로 일정해요?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운동입니다. 물리학 1 수준에서는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존재하죠.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이때 속도가 변할 때 속도의 크기도 변하고요. 속도의 방향도 변하는 운동이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마지막은요. 진자 운동이에요.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이란 뭐야? 이런 게 진자 운동이죠.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게 진자 운동입니다. 이 진자 운동도요. 바로 속도의 크기도 변하고 속도의 방향도 변해요. 그렇죠? 방향이 변하잖아. 방향도 변하고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속도의 크기도 변해요. 그런데 진자 운동은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가속도는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진자 운동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진자 운동도 물리학 2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의 경우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따라서 속도의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이다. 오케이?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수능 기출 유형에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기출 유형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문제 1번과 2번이 굉장히 유사한 문제이고요. 이러한 문제 유형이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꼭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렇게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문제에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 이동거리와 변이를 물었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이렇게 움직인 실제 거리가 이동거리가 되고요. 변이는 뭐죠? 그렇죠. P점에서 Q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바로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기억보기 간단하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어떠니? 얘는 지금 운동하는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려면 무슨 운동만 가능해요? 직선 운동만이어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이어야만 바로 운동 방향이 일정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운동했으므로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하래요. 속력은 뭘로 구해요? 이동거리를 가지고 구하고요. 속력은 이동거리로, 속도는 변이로. 속력은 이만큼, 속도는 요만큼 움직인 거리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속력이 속도보다 더 크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 동안 이동거리, 변이, 속도, 속력, 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굉장히 유사한 문제이고요. 역시나 이런 개념의 문제가 꼭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마만큼 이동한 게 이동거리고요. 변이는 뭡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이어준 이 길이를 우리는 변이의 크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보기 맞구나. 똑같아 보기가 1번이랑. 그렇죠? 네. 니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하래요. 속력은 이동거리로, 속도는 변이로. A에서 B까지 이동한 시간 동안 이마만큼 거리를 이동하냐, 요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느냐를 가지고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수 있죠. 따라서 같다라는 표현 틀렸고요. 운동방향 어때요? 운동방향 이쪽으로 향하다가 이쪽으로 향하니까 운동방향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운동방향은 일정하다라는 표현도 잘못되어 있죠. 물론 디귿보기에서 A에서 벽까지, 벽에서 B까지만 논하면, A에서 벽까지만 논하면 또는 벽에서 B까지만 논하면 운동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A에서 B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논하는 거니까 운동방향도 변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학생 A가 학생 B의 움직임을 창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창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대요. 자, 봤더니 1초 간격으로 그리고 그 다음 1초 간격으로 지금 그렇죠. 이동 거리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동 거리를 우리는 1초 동안의 거리, 1차 동안의 거리를 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구간 거리라고 부를 수가 있죠. 구간 거리란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구간 거리라고 부를 수 있죠. 1초 동안, 그 다음 1초 동안. 결국 얘는 속력이 빨라졌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지금 창문의 움직임을 창문에서의 거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실제로는 이 공간의 거리를 움직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요 삼각형, 학생 A로부터 요 창문까지가 이루는 요 삼각형과 학생으로부터 실제 학생 B가 움직인 거리로 표현되어지는 요 삼각형이 무슨 꼴? 닮은 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높이값이 1대 20이면 밑변값도 1대 2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창문의 폭이 지금 얼마예요? 25죠. 그러면 실제로 학생이 움직인 요 움직임의 폭도 우리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몇 배 차이 나야 돼? 1대 20이니까 20배가 차이 나야 되죠? 여기서 20배를 해주면 얘는 5m 공간을 이동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초까지 실제로 이동거리는 얼마니? 0에서 1초까지 창문에서 몇 cm 움직였어요? 5cm 움직였어요. 그럼 실제로는 이 공간에서는 20배의 거리를 움직였다는 소리죠? 20배니까 당연히 1m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기억보기는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 0에서 1초까지 0에서 2초까지거든요. 0에서 2초까지 창문을 통해서는 몇 cm 움직였어요? 10cm를 움직였어요. 그럼 실제 공간에서는 몇 배를 움직였어요? 20배를 움직였으니까 2m를 움직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몇 초 동안 1에서 2초, 1초 동안 2m를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2m/s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니은 번보기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디귿 볼게요. 0에서 2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니? 0에서 2초 동안 아니죠. 벌써 구간 거리의 변화가 발생하고요. 구간 거리가 변한다는 건 속도가 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디귿 번보기는 틀렸다라는 걸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교각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같다.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바로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어요? 구간 거리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구간거리가 변하고 있죠? 구간거리가 변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 구간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그래프에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XY축의 X축이 위치지만 결국 위치에 상관없이 얘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거리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개념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무빙 워크래요. 자, 일정한 빠르기라는 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아, 속력이 일정하구나. 근데 무빙 워크는 직선 운동을 하는 아이죠. 결국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 무슨 운동? 등속도.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표기하고 있는 건 A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선 운동이면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속력도 바뀌지 않는 거고. 그래서 A다. 자, 나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운동을 하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원운동이니까 나는 무슨 운동이어야 돼? 등속 원운동이어야 되고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면서 운동 방향만 변해야 됩니다. 맞죠? 왜 운동 방향만 변할까요? 그렇죠? 가속도가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는 B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롤러코스터에서 레일을 따라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땐 속도가 느려졌다가 내려올 땐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롤러코스터 타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따라서 속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는 C가 되고요.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죠. 그렇죠? 얘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아, 참고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지 않죠.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인 거야. 따라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가속도 운동인 건 맞지만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오케이? 물론 얘도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A, B, C 순서대로 가나다가 나열되어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했던 내용들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구하고요.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준 거리를 우리는 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동거리로 표현하는 빠르기를 속력, 변이로 표현하는 빠르기를 속도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속력이라고 부르는 건 매 순간의 속력, 속도인 거고요. 평균 속도는 뭐야? 전체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하게 달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속도와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순간의 속도이고요.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속도가 빨라져도 가속도가 있는 거고요. 속도가 느려져도 가속도가 있는 거고요.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만 변해도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예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물리에서 표현되어지는, 운동에서 표현되어지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마이너스다. 0 이하의 숫자를 의미하는 마이너스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구간거리는 뭘 의미한다고요? 속도를 의미하고, 구간거리의 변화는 속도 변화를 의미한다. 속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가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운동 비교하기 기억하셔야 되죠. 등속도 운동 어떤 특징을 갖는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원 운동,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속도의 크기 변화, 운동 방향의 변화에 의해서 비교되어지는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 빈도 분명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내용인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 강의를 힘차게 달려왔고요. 좀 길게 달려왔죠.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이 운동에 대한 표현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해드리고자 좀 길게 강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렇게 길진 않을 거야.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강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